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가 고점을 알려줬다. 마이클 버리의 은퇴 얘기가 거품 붕괴다. 마이클 버리라는 닉네임을 쓰시고 계시네요. 근데 마이클 버리는 은퇴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죠. 나 공시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숏을 하던 롱을 하던 내 맘대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 뭐 팔란티어를 1조 원 가까이 뭐 공매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금액을 보면은 1달러 때 그 공매도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한화로 따지면 한 100 몇십억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클 버리가 은퇴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나는 제야에서 아무런 누군가에게 이제 족쇄를 이게 채워지지 않고 마음대로 편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그럼 확실하게 숏 포지션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셧다운도 끝났고 또 이제 괜히 또 하나 이슈를 또 잡자면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이게 위험 회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수급의 이탈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기술주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M7 종목들의 낙폭이 꽤 깊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장중에 6%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엔비디아 3%, 브로드컴 4%, 어제 또 급등했었던 AMD도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그리고 인텔의 주가도 5% 하락했고 오라클 팔란티어도 각각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버틴 건 최근에 하락했던 메타가 시장에서 또 좀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버티는 모습, 그리고 애플도 좀 덜 하락하며 약관권 전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좋은 건 헬스케어 쪽입니다. 오늘도 1112의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졌고 머크의 주가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걸 위험 회피라고 봐야 하는지 속도 조절이라고 봐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밤사이에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일 때는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그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이 매네요. 아침부터 그 하락의 이유를 찾느라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니 요즘 제가 약간 루틴을 좀 바꿨거든요. 네. 한 이틀 정도. 왜냐하면 뭔가 이제 시장에 마땅한 재료가 없더라고요. 네네. 장 전부터 원래 재료가 쫙 나오다가 그거에 대해서 반영되는 분위기를 보고 이제 장 막판에 혹시 또 다른 분위기가 뭐가 있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곤 했는데 뭐 셧다운도 해제가 되고 그리고 또 뭐 3분기 실적 시즌도 거의 지나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장의 어떤 선택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걸 정리해 드려야 되는 구간인데 그래서 조금 뭐 일찍 좀 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자라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일찍 일어났더니 이거 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눈 떠가지고 네. 막 엔비디아가 또 하락하는 거여서 뭐 또 뭐 안 좋은 일 있나? 네. 또 다음 주 실적 발표인데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그 전에 뭐 어디 계약이 뭐 하려다가 안 한 게 있었나? 뉴스 네.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다시 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막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신을 차리면서 일을 닦으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뉴스들을 쭉 보면서 잘못된 겁니까?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일단 첫 번째는 방향보다는 속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예, 그거는 뭐 충분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네. 하나의 내용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시장에 대해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 예, 뭐 항상 겸손해야 된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나 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그 뭐 관세, 뭐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스노우볼이 구르다가 시장이 빠진 느낌이라 결국에는 저는 지금은 다시 또 우리가 용기를 낼 때가 아닌가라고 조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밀의사.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구간이라서 맞아요. 막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고 이게 조금씩 안정이 되는 걸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낼 타이밍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에 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복기를 다 해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PPT 자료들을 다시 쭉 보면서 네. 이거를 내가 혹시 뭐 잘못해서 그랬나?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잘못 전달을 드렸나?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뭐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뭐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저거 가지고 좀 위안 삼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초록색도 있어요. 예, 뭐 버크셔라든지 시스코라든지. 근데 저런 거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이 하락의 빔을 피할 수가 없었다. 다들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의 저는 방향성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이 끝났잖아요. 셧다운이 끝나면 금리가 어디로 갈까요? 셧다운이 끝나면 금리가 다시 떨어져야죠. 저는 하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상승하더라고요. 왜죠? 예, 그거에 대해서 셧다운 끝난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는 그래도 하락했습니다. 예. 이거 참 보고 있으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막 지금 470원, 80원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은 원화가 더 약세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금은 역시나 올해 최고의 선택이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금은 안정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뭐 완연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시장의 큰 관심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의 문제를 investing.com에서 일단 처음 딱 시황 기사를 올려놓고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셈버 레이트 컬. 그러니까 12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떨어졌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의 로테이션.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로테이션이 나왔다. 네. 라고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12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왜 하락했느냐. 그거부터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진짜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원래는 막 90%였다가 네. 최근에 한 60%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근데 50대 50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수요일에 페드 오피셜들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호키시한 코멘터리를 많이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매파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못하겠는데 진짜 안 하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셧다운이 끝났잖아요. 네. 그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장중에 발표된 소식이었죠. 하원에서 셧다운 해제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근데 여전히 10월 인플레이션 리포트 나왔어야 되는 10월 CPI 지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셧다운 종료 이후를 기다렸던 건 사실 모두의 기대는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터널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 지표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고 물가와 고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네. 여러분 셧다운이 되면은 일을 하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다 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발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당연한 거를 가지고 안 나온다고 불안해하는 건 이거는 그냥 빌미를 만들고 싶은 시장의 심리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연준 위원들이.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온 거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불안감을 부담스럽다. 예. 어제 이제 보스틱 총재가 얘기했던 것도 네. 인플레이션 우려였고 콜린스 여는 총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12월에는 레이트 컷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은 50대 50으로 연준의 의견이 많이 갈리나 보다 네. 싶었는데 간밤에 또 나왔습니다. 해먹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쿨다운 시켜야 돼서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저분들이 다들 반 트럼프 쪽인가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그 계산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사이에 카시카리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무살렘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지금 5명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러면은 우리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50대 50이 아니라 거의 7대 3 수준 아니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 고용이 안 좋잖아. 해야 되지 않아를 갖고 있지만 네. 이 정도까지 막 연준이 작정한 듯이 밀어붙이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CPI에 문제가 있는 거냐? 원래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치가 3%였다고 합니다. 3%라는 거는 원래 연준의 전망치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숫자기는 하죠. 연준은 원래 2%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던 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요거 때문에 힘들었다. 우리 책임 아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 이 얘기를 했는데 물가 지수도 안 나오는데 연준 위원들은 물가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진단해줄 그런 숫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래서 물가 지표의 전망치를 보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고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도 곡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짜 물가가 좀 불안한가 보다. 네. 그래서 발표를 안 하나 보다.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네. 케빈 셋이라고 이제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요거 보시면 9월 고용 지표는 발표를 하겠지만 10월 거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에 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네. 닫혀 있었으니까 자료가 없어서 지표가 그렇죠. 없어서 못 내는 게 그리고 맞거든요. 우리가 민간 데이터 계속 봤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죠. 9월 거는 되는데 10월은 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왜 또 하필 또 9월에는 이미 그전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내는 건데 10월 거는 실업률 없이 발표 없이 발표할 것이다. 아이고. 그래서 이 실업률의 민간 지표를 궁금해야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 ADP 기준으로 10월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깊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찾자면 셧다운이 종료돼서 문제가 아니라 셧다운이 너무 길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길었던 그 사이에는 사실 저런 데이터가 안 나올 거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막상 종료가 돼서 그 빠른 정상화가 나타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서야 반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은.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나온 게 또 안 나오네. 그러면은 이 너무 오래 걸렸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났을지도 모르겠구나에 대한 불안감. 그 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시장이 오늘 반영했다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사실 시장에 반영됐다기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치가 50대 50까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인베스팅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이슈, 기술주의 그 로테이션. 사실 기술주 쪽으로 쏠림이 과도했던 거 우리 알고 있죠. 예,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탑5, 미국의 탑10이 웬만한 유로스톡스 지수, 독일 지수 이런 거보다 몇 배가 지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KPX, 훌륭한 높은 KPX, 우리는 계속 투자할 거야, 우리는 AI를 계속 갈 거야 라고 해서 그걸 시장이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AI 해야 되니까 돈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라고 호응을 해줬던 건데, 이제는 또 금리 인하가 애매해진다라고 하면 돈을 계속 쓸 수 있나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드는 거죠. 돈을 계속 쓰려면 갖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돈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조달하는 금리가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너네 이 기간 동안 잘 버텨낼 수 있어? 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KPX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쇼패팅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스노우볼로 이렇게 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테이션이라는 관점 하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필수 소비재는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나스닥이 아직 50일선을 깬 적은 없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내면 아직까지는 기술주의 조정과 로테이션 정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 하에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우리가 잘못 왔는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맞았지만 그냥 속도가 틀렸을 뿐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적이 무너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시장이 난리가 났으니까 다들 지금 막 나와서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진짜 생각에 이 연준이 뭐 12월이건 1월이건 뭐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에 코퍼레이트 프로핏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반응이 너무 과도하다. 하락하는 반응이. 예. 그래서 실적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대답은 M7의 실적 전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6년의 어닝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남은 493개와 7개의 범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로테이션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 사실 주가가 벌어지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시면 AI가 그 미국 주식의 랠리에 퓨얼 계속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연료를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두 번째 문장이 실적이 심지어 거기다가 힘을 더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그쵸. 더 주고 있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AI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는 거는 실적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ETF로 사상 최대 유입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예. 지난번에도 한번 엄청난 큰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막 다들 불안해하고 그랬을 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항상 베센트보다 빈센트라고 하면서 우리 빈센님의 최근에 이제 그 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편인데 네. 딱 그 얘기 한마디 하셨잖아요. 변화된 게 있느냐.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느냐. 본질을 보자. 그렇죠. 예, 본질을 보면은 지금 우리 명성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겁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네. 변화가 없다. 그리고 또 본질 그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AI를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AI로 가는 길이 방향이 틀렸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거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미국과 중국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AI 패권이 굉장히 이들의 패권에 미국 입장에선 유지, 네. 중국에게 추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누구도 쉬면 안 돼. 네.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맞아요. 네. 그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역전되는 그리고 거죠. 중국이라는 사회 체제 특성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주석이 시키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판도 있고 환경단체 거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사회가 좀 선택을 했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럴 때는 좀 강력한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때 당시에 지지를 하지 않았나. 이 AI로 가는 길에는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막 다른 거 고려하고 막 형평성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막 성장으로 때려박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어서 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로 가는 길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돈이 점점 더 필요한 건 또 사실입니다. 이게 오픈 AI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언젠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구간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추론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예. 그 추론을 해주면은 약간 AI가 좀 능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토큰도 더 늘어나고 데이터도 더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전력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 오픈 AI가 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린 거예요. 아, 우리 좀 지원 좀 해줘.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아직까지 다 이해해 주지는 않는 거죠. 네.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자로 나간 그 채권들이 2020년 이후에 최대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금리 인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50대 50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이 빚이 과연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AI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 가는 속도에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어쩌면 이탈할 수도 있겠다. 버티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겠다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거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또 밸류에이션이 진짜 그래서 부담스러운가? 물론 부담스러운 종목도 있습니다. 그치만 빅테크는 이게 11월 초반의 기준이거든요. 11월 들어서 계속 밀렸잖아요. 빅테크가 AI로 가는 길에 있어서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고 내년의 실적 전망치까지 우리가 방금 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26배, 27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비싼가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안 비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물론 여기서 테슬라 갖다 붙이고 팔란티어 갖다 붙이면 그건 비싸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뭐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와 팔란티어 사시는 주주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은 밸류에이션 부담감 속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CNBC에서는 내추럴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조정, 오늘의 하락세를 건강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건강한 조정. 그래서 AI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는 언젠가 이 모든 캐펙스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거고, 넓은 경제에서 나타날 것이다. 언제가 실질적인 수혜를 보기 시작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만 그 언제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그 먼 미래까지 가려면, 천천히 가려면 이 건강한 조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의견은 이거죠. 건강해도 싫죠. 지금은. 근데 네. 뭐 우리가 늘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시장은 없고, 이제 상승장에서도 강세장에서도 그럼요. 늘 쉬어가는 건 있는데, 우리가 그 쉬어가는 폭이 그러니까 찔끔 쉬었다 또 올라가고 찔끔 쉬었다 올라가고 하는 그런 조정이 사실 되게 우리가 감당하기 가능한 그런 조정인데, 왜 이렇게 요새 조정은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고 네. 한 번에 이렇게 확 떨어지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명히 마이클 버리처럼 팔고 싶은 사람들이, 쇼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 그 기회를 안 주네. 아. 시장에 빈틈이 없네. 예. 근데 그 빈틈을 굳이 찾으면 이제 쏠림. 그다음에 이거 빚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빚 잔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하 안 되면은 네. 어떡할 거야? 버틸 수 있어? 이 두 가지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두 가지 빈틈을 오늘 파고 들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진짜 금리 인하가 안 될까? 저는 여전히 해야 한다라는 마인드거든요.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 이 정도로 부진하면 오히려 그거는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연준 입장에서 고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최근 이틀간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다 지금 뭐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해였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데일리 총재 얘기처럼 조금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인플레이션에 겁을 먹었다가 성장을 저해했던 그때를 답습하면 안 된다. 70년대와 90년대 를 답습하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뭐 조금 있을 수 있다. 2%, 3%.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연준이 너무 과거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얘기했던 게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10년 동안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AI를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시기에 2%라는 그 고루한 물가 목표치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시장을 불안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그 안에 그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또 시장을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또한 뭐 아예 틀린 건 아니니까 예,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12월은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모두가 틀렸으면 웰스파고는 올해 7,100까지 간다 그랬고 UBS는 올해 7,500 내년에 더 셀 거다. 뭐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 이제 더 강한 시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7,100, 7,500을 불렀는데 이번 주에 부른 거거든요. 이 사람들 다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 숫자가 무조건 뭐 100% 맞진 않죠. 저렇게 된다라는 예.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번 연말은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렇죠.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이거 틀려버리면 이거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냈을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좀 나를 속인 건 아니고 예, 그냥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요것도 결국 현타가 좀 오는 게 우리가 CME 페드와치 2를 언제부터 이렇게 신뢰를 했다고 이거 내일 당장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거 예. 뭐 나올 때마다 진짜 훅훅 바뀌는 게 저 그러니까요.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 신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어쩌면 꽤 정확한 지표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익스트림 피어 쪽에 있었던 게 이게 괜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공포 지수에 있지? 했었던 게 이제는 조금 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뭐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좀 뭐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너무 과도한 그런 우려는 이 시장을 뭐 너무 과도해서 막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을 한국 주식은 잘 모르지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요? 더 살 거냐, 덜 살 거냐, 안 살 거냐. 더 살 거냐, 덜 살 거냐, 안 살 거냐. 사실 저는 파는 거는 선택지에 크게 없다고 봐요. 진짜 100 중에 끼케 한 5%의 확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순간. 도망가야 되는 시장은 예, 아니다. 예. 그래서 그 선택지는 지금 굉장히 낮다고 보고 네. 더 살 거냐 덜 살 거냐 안 살 거냐의 기준인데 최근에 한 11월의 흐름들은 안 살 거냐가 맞았던 거죠. 일단 지금은 당장 사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덜 살 거냐 쪽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예. 이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 봤을 때 막 시장에 막 엄청 폭발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면은 그 네. 폭발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도 만드는 게 또 시장의 그렇죠. 또 뉴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죠. 오늘 제가 짚어본 내용들이 과연 혼란스러울 필요가 있는가를 이렇게 로직으로 좀 짚어본 거고 그런 말이 있죠. 시장이 흔들리는 거냐,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냐. 저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닦는데 이게 내가 맞는가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AI로 가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에 있어서 금리 네.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래도 꽤 중요한 담론이기는 한 것 같고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할 것이라고 믿는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덜 사는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진짜 12월 금리는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번 슬럼프를 겪겠죠. 예. 지금 저런 방송 조심하세요. 일단 다 팔고 도망가야 해요 하는 분이 계시고. 예. 근데 지금 세일할 때 사야 된다. 받을 의견이 세일이다. 진짜 다르네요. 예. 네. 각자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납득이 되는 것을 취하셔서 포지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특징적인 종목대로 보면 또 호실적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 보면 네. 역시나 이제 기업의 실적들은 미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쵸. 네. 사실 뭐 종목은 오늘 뭐 특별히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시스코
같은 기업은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 정도의 메시지고요. 이 통신장비 기업들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해자가 그렇게 센 기업은 아니라서 이걸 보고 와 뭐 새로운 AI 수혜주네라고 하긴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스코한테 자꾸 그 질문을 한다고 하죠. 과거에 닷컴 버블 때와 뭐가 다르냐. 네. 그러니까 그때도 또 영광을 그거 막 누렸던 물어본대요, 기업이긴 계속.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딱 얘기하는 게 그때의 기업과 지금의 기업의 그 덩치 자체가 다르고 그때는 이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아는 얘기를 시스코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자분들도 언론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분들도 그렇고 자꾸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진짜 사랑해 보여줘. 그러면 뭐 선물로 보여줘야 되나? 뭐 100만 원짜리 선물하는 걸로 사랑한다라는 거 마음을 표현해야 되나?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디즈니 뭐 디즈니의 입장에서 제가 이거 캡처를 잘못했네요. 네. 차트는 시스코고요. 아, 네. 예, 디즈니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와의 경쟁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디즈니의 주가는 오늘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즈니가 왜 유튜브랑 경쟁해요? 넷플릭스랑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 컨텐츠? 보는 거잖아요. 아. 그 큰 틀 안에서 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가치주의 세상이었습니다. 나이키와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나? 저는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나 코카콜라. 네네.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불안한 구간이니까. 근데 다른 뭐 한국 주식으로 뭐 해지를 하시거나 뭐 만약에 한국 주식도 싹 다 기술주, 뭐 미국 주식도 싹 다 기술주, 나는 그냥 AI만 가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은 계속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분명히 뭔가 포트폴리오에 이런 거는 포함은 돼 있어야 되지만, 네. 다른 방법의 했지, 뭐 금을 사두셨다거나, 뭐 이런 쪽을 해두셨다면 굳이 뭐 이런 종목을 또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헬스케어는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예, 일라이릴리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는 또 모멘텀도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가치주 중에서 확실히 대장이라서 충분히 갖고 있을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럴 때면 꼭 보게 되는 분이 있죠. 버크셔 버크셔 해서웨이. 해서웨이. 예, 또 최근에 우리가 좀 많이 안 현금을 좋다.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예, AI에 적응을 못한다 그랬었는데. 그 보험업 비중이 큰 기업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급락하고 있는 기술주가 매력적일까요? 포트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있어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는 테슬라와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AI 노출도, AI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진짜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아직까지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금요일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이 두 개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면서 이게 만약에 진짜 차트가 무너지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 노출도가 좀 큰 기업 중에 알파벳은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애플은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노출도가 좀 작았기 때문에 그나마 약보합으로 잘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안 무너질 것 같았던 뭐 블룸에너지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일단 급락을 했다는 점에서 근데 저는 뭐 AI 데이터 센터로 가는 길에서 그게 만약에 틀리지 않다는 가정이 있다면 블룸에너지는 정말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블룸에너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동안 너무 계속 올라왔다라는 게 굳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는 점에서 저는 만약에 또 다시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건 어느 순간에는 기회로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맞추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가 제가 오늘 너무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네.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265달러로 넣었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거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따지고 보면은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오늘이. 예. 마지막 기회. 예, 너무 잘 가다가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 좋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좋죠 뭐. 그러면 또 시장 또 부담 느껴서 또 이상한 걸로 또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조정이 많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나오더라도. 애프터마켓 폭등해요? 예? 뭐가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애프터마켓 폭등하네요 라고 댓글 올려주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엄청 일찍도 다들 들어오셨고 네. 지금 14,000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다들 지금 이제 지난주 수요일처럼 불안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불안할 애프터마켓의 수밖에 폭등은 없죠. 아니고 거의 이제 보합권,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등락 보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은데 저의 마음도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하락할 때는 어떻게든 하락의 빌미를 찾고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게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의 상승은 어쨌든 좀 각도나 속도가 좀 가팔르기는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 혹은 이제 걱정이 좀 과한 부분이 뭔지를 엑셀 파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악재, 호재,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악재, 호재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딱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그리고서 판단을 현명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덤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